검찰개혁이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단계인데 사실 어떤 디테일한 문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는 식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전에 없던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좀 정밀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에 임하면서 견제해야 될 원칙,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검찰개혁을 왜 하는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은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 이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게 정치 집단화까지 변질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리해서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 만들자라는 게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검찰개혁의 종착점이기도 하고요.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수많은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검찰개혁에 녹여낼 것이냐, 이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검찰개혁을 설계할 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일부 됐지만 사실상 지금 실패를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또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되고 확실한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 검찰개혁을 설계를 했어요. 1단계는 조직들을 먼저 확정을 지어놓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수사권은 어디로 가고 기소권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을 먼저 확정 지어놓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확정되면 이 조직 간에 어떻게 운용되고 앞으로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정리하는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등 운용에 관한 법률이, 그걸 만드는 게 2단계인 것이죠. 2단계의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이번 검찰개혁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현재로서는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기소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분리해서 이제 그 부분이 당장 현안이 되겠네요. 나머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등등은 또 2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어쨌든 지금 국민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당장 이제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인데,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당정 간 이견이 부각되기도 했고, 현재 어떻게 당정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우리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들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안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은 당과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법무부 장관 정책부좌관인 조상호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도 지냈던 분이라서 그분이 최근에 많은 발언들을 하고 계셔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일단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업무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님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끝까지 의견을 듣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시기 때문에요. 조상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 의중을 가지고 조상호 변호사가 그것을 막 대통령님의 의중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대통령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소통을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소통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대통령께서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도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전에도 이 문제로 많이 논의를 해보셨을 테니까 보시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접근법, 결론은 아니더라도 접근법은 어떤 것 같다고 보시나요?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랫동안 입장을 갖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은 확고한 이 원칙은 가지고 계셨고, 다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을 때 수사기관, 소위 말해 경찰이 비대화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개혁안을 만들 때 많은 관여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게 사실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의 산물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들은 다시 좀 붙긴 했지만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9월 내에 정부 조직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1차 개혁인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2차 개혁 그 과정도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라기보다는 이제 당정이 같이 협의해서 가긴 가는데요. 2단계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은 당에서 다양한 이제 안들을 또 만들어 갈 필요가 있죠. 한편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요번에 비서실에 사법제도 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를 가져가실 분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소통을 하면서 시민사회나 아니면 학계나 혹은 전문가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있는 거죠. 논의 단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논의하고 국회 내에서도 현재 특위가 있으니 그 특위를 중심으로 또 논의를 이어가면서 2차 검찰개혁의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바뀐 조직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사절차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셔서요. 피해자의 형사참여보장법 이라고 일단 가칭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피해자를 어떻게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검찰 개혁은 사실 출발에 불과한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출발이죠. 그 과정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정부 조직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된다는 주장들 제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법무부에 둬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시는데 그 이유가 행안부에 갈 경우에는 경찰의 비대화 혹은 행안부 비대화를 어떻게 견제할까라는 점 하나랑 검찰의 수사 능력,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고스란히 이전될 수 있으려면 행안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동거를. 둘 다 뭐 경청할 만한 의견이긴 한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하고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검찰 개혁을 할 때 우리가 견제해야 될 자세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출발점이 어딘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경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검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최우선 과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걸 만들었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여기서 다시 논의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비대화되니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논의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검찰 개혁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 강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사권 등등 여러 가지 권한들을 분산시키고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 모습대로 만들어주자는 것인데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검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또 다른 거대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건 혹은 우리가 수사기소가 하나로 뭉쳤을 때 위험성을 드러냈던 그런 일들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런데 이게 행안부로 가게 되면 전혀 다른 부서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단일화된 이 검사 집단을 어떻게 분리시켜낼 것인가, 끊어낼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지 그게 검찰청이냐 중수청이냐 이 청의 이름으로 우리가 현혹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검사들을 어떻게 분리시켜낼 것인가가 본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대 논리라고 할까요? 행안부로 갈 경우에 검찰에서 가지 않을 것이다.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가지 않을 것이다. 또 심지어는 강제로 인사이동을 못 시킨다 이런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수사관들은 법령을 통해서 이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사의 신분이었다가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강제로 보낼 수는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저도 그거는 뭐 동의합니다.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들이 수사관으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유인책 같은 것들을 제시할 필요는 있겠죠.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도 전국청이다 보니까 선호하는 근무지에 우선 배치를 해준다거나 뭐 초기에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직급도 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들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법적 쟁점이 되는 어려운 사건들이 많다 보니 법조인들을 수사관으로 많이 임용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만들었던 개혁 안에는 법조인들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권고하자 이런 얘기까지 다 지금 집어넣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연동된 문제긴 한데 중수청이 만약에 원활하게 인력 구성이나 역량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이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무용론이 나오면서 검찰이 권력을 다시 회복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 우려인지 아니면 좀 과도한 상상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현실적인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제도의 설계 문제에서 발생하는 미숙함 혹은 부작용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이 검찰 세력 그리고 검사들이 초기에 그렇게 돌아가도록 임무를 방기하거나 의무를 방기하거나 그렇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그 제도 설계가 잘못된 것처럼 만들어 갈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지책들을 미리 만들어둘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같이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시 조금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대전제의 개념인데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분리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항상 같은 선상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수사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중수청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떡할 거냐? 원래 수사권은 경찰이 1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에게 수사권이 100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비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면서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다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경찰과 수사의 범위 관할이 중첩되죠. 중첩되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서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한쪽에서 봐주더라도 다른 쪽에서 봐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문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수사기관이 막 수사를 난립하면 피의자는 오히려 양쪽에서 수사받고 고통받는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설계가 다 하나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럴 때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나서서 관할을 조정해줘라 라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주는 안을 관철시킨다라고 하면 차라리 중대범죄수사청 자체를 만들지 말고 법무부에는 수사와 관련된 권한이나 직원을 아예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경찰로 수사권 다 이전해라. 그러면 이제 경찰 비대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와 경쟁 견제를 시키는 거죠. 지금도 특검이 3특검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3특검은 윤석열, 김건희가 피의자로 공통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특검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봐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설계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게다가 공수처가 별도의 수사기관이 있죠. 이 공수처에서도 필요하면 수사를 할 수 있고 자기 수사 범위라면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상설특검도 있고 지금처럼 어떤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종합해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반대로 그럼 수사기관이 너무 힘이 세져서 수사기관이 폭주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그 문제도 저희가 대비해야겠죠. 근데 그것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 검사들에 의한 영장 청구와 검사들에 의한 기소권입니다. 그것만큼 수사기관의 폭주를 제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검사 제도를 만들어 둔 것이거든요. 수사기관이 폭주하는 것을 법률 전문가가 한번 걸러라. 그래서 재판을 넘길지 말지를 법률 전문가가 판단해라 라는 것이 검사 제도가 생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 하나만으로 수사기관의 폭주는 사실 거의 다 제어가 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압수수색마저도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검사가 승인해주지 않는 한 압수수색도 못해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막 폭주하고 뭔가를 조작해내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막 소환해서 별건으로 수사하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검찰이 승인해주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사기관 폭주는 이걸로 막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수사기관이 뭔가를 안 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봐주려고 할 때가 사실은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쟁 체제 혹은 견제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딱 그림이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중첩적인 관할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봐주기 수사를 막고, 맞습니다. 과잉 수사는 검찰의 공수처에서 제어하고. 게다가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장치를 더 넣어둔 게요. 봐주기 수사나 혹은 과잉 수사할 때 이제 법 왜곡죄라는 것을 신설해서 수사기관의 어떤 잘못된 행태들, 범죄들을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봐주기를 하거나 뭔가 좀 폭주하거나 할 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둬서 수사기관 내에서 외부인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이 기관에서 별도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게, 거를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관할을 이전하게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요구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 항고 제도를 지금과 똑같이 유지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뭔가 봐주려고 하면 피해자, 고소인이나 고발인들은 검찰에 항고를 해서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검찰이 들여다봤을 때 이 정도면 기소할 사안이야 라고 그냥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데 생각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하거나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또 두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경찰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이런 얘기로 좀 옮아갔는데요. 최근에 그 논의 과정에서 박찬훈 한양대 교수께서 가상 상황을 통해서 이런 우려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첫 번째는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현행에서는 검사가 이런 경우 직접 보안 수사를 하도록 돼 있죠. 보안 수사권을 없애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사건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가상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1단계, 2단계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을 고려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바꾸는 2차 개혁 과제들, 입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보완책들이 나올 그렇죠. 것이다. 필요한 그것까지도 법을 다 바꾸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게 동시에 시행은 동시에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현행법으로는 조직만 바뀌면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것까지도 다 운영법을 바꾸겠다라는 걸 먼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는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보안 수사 요구를 하거나 보안 수사 위촉을 합니다. 위탁, 위촉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다. 안 하면 안 할 때에 대한 대비책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징계 요구를 하면 그 수사관 징계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법 왜곡죄를 둬서 일부러 봐준다 그러면 처벌하면 되거든요. 이런 보안 장치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잘 돌아갑니다. 그 시스템들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보니 초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국민들께서 이제 제시하시는 것이고,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게 만드는 설계들을 꼼꼼히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설계 그 제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거나 그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항고 제도를 둬서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중첩적으로 두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을 활용하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게 지금은 더 커요. 더 비일비재해요. 김건희 수사 안 하고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특검 도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 기소를 분리시켜 놓고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상호 견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는 그래도 봐주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봐주기가 0으로 될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 장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제도적으로 끌어올리고 보완을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나가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답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구속된 피해자의 경우 중대범죄로 구속이 됐는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경찰이 수사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아니면 충분치 못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다. 급하게 기소하기 전에. 그런 경우에 검사가 추가 수사권이 없으면 아예 기소를 못하게 되고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가상 상황도 제시가 됐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검사의 구속 기간이 11 플러스 10일이니까 20일이니까 20일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죠. 현행법상으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현행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을 검사의 구속기간을 20일로 한정할 게 아니라 1심 재판의 구속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과 검사의 구속기간을 단일한 기간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제가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속기간 6개월을 검사가 기소하기 위해서 보안수사 요구해서 회신 받고 하는 이런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6개월을 1심 재판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현행법 기준으로는 구속된 피고인은 6개월 플러스 20일을 1심 동안 구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구속된 피고인은 1심까지는 6개월만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이 줄어들죠. 20일을. 그러면 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럼 기소 시점은 그 안에 언제 하더라도 상관없는 맞습니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네. 다만 법원이 충분히 재판할 기간을 검찰 입장에서 확보를 해야 되니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을 수도 있다고 보는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했는데 수사기관이 보안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누군가를 봐주게 하려고 하면 열심히 안 하려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징계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기관이 기소하려고 했는데 보안 수사 요구를 내리면 이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소가 목적이 기소니까 기소를 하게 하려면 검사가 얘기하는 그 보안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때에는 보안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사실 현실에서는 낮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설계할 때 논의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이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특정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초기부터 그 관할 공소청의 검사와 협력 관계를 가져갑니다. 해외에서도 주요 사건들은 그렇게 다 하거든요. 어차피 영장 청구를 검사가 해야 되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수사 초기에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냐를 검사와 상의합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할 때에도 사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사건의 영장 청구 사전에 수사기관이 경찰이 검사한테 다 들고 가서 협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장 청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검사가 이거 더 보완해야 됩니다. 아니면 A라는 사람의 진술을 더 들어오세요. 다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든요. 그 지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가서 다 보완해 옵니다. 보완해서 다시 검찰에 가져가고 검찰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공식적으로 영장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 조율을 합니다. 그게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 현재 거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중요한 사건은 경찰이 다 그렇게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사라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관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조율을 해나갈 수 있죠. 그러면 검사와 수사기관이 그러면 또 한 몸이 돼서 막 또 폭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실 수 있지만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집니다.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져요.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때 모든 권력기관은 반드시 권력을 남용한다라는 걸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쪼개놓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쪼개놨어도 결국에는 남용을 한다.
그러니까 남용 안 한다는 것을 남용하는 걸 0으로 만들 것으로 우리가 설계는 사실상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식, 그래서 최대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 같은 정권이 들어서면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아니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고 그다음에 검사가 여기 법무부에 있더라도 결국에 대통령이 다 중심이 돼서 다 수사 기소 다 이게 관여해서 나쁜 짓 다 하면 못 막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라는 곳에 한 그릇에 담아놨을 때는 그 가능성이 100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쪼개놓으면 가능성이 절반 가까이 낮아져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도를 설계할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낮은 것을 자꾸 선택해서 가야지 이걸 0으로 어차피 못 만드니까 개혁하지 말자라고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검찰이 직접 지휘권을 갖는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향후 경찰이나 중수청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또 뭐 검사들이 메워줄 수도 있고 또 견제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도 하나의 큰 논란거리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개혁 단계, 2단계 개혁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검찰의 그러니까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수사 인력입니다. 수사관들이 필요하죠. 보안 수사를 하려면. 그러다 보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인력이나 권한들, 예산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검사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냥 예전에 검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보안 수사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합리적인 주장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검사가 수사하면 어떡할 건데요? 예를 들면 법에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A라고 하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검사가 A-까지 보안 수사의 이름으로 수사를 하면 그건 어떻게 막을 겁니까? 현실에서는 못 막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당하는 사람이 막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죠. 저거 위법한 수사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수사하면 안 되는데 남용한다 얘기하겠죠. 하지만 언론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고 지금 뭐에 대해 수사한다. 이것만 관심 갖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거봐 역시 검사가 수사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바라는 게 수사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가장 바라는 게 보안 수사를 남겨두는 것과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실질적으로는 잃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검찰권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절대 반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럴 수는 있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왔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나도 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자백했는데 이 자백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그럼 기소해야 되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소 전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조사와 수사는 다른 개념인데요. 모든 공무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조사권을 더 부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사의 증거로 그 했을 때의 조사가 수사의 증거로 쓰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사를 나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의자가 뭐라고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경찰이 그렇죠. 확인하는 절차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인정해 줘야죠. 거기까지. 그러면 수사 인력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나 아니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검사에게 제출하면 이미 제출하는 방식이면 그거는 증거로 법원에 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는 이런 정도까지를 열어두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법률상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검사가 수사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조사자 증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조사를 한 사람은 법정에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서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주의에 위배되는 개념이거든요. 검사 역할과 서로 충돌. 그렇죠.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질문을 해야 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충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자 증언 제도라는 것을 두고 수사 인력을 아예 다 빼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법상은 있지만 안 하는 게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전문화돼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조언을 하고 영장 청구 같은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도 조사자 증언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인력 부분이 상당히 좀 키가 되겠네요. 그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미국이든 뭐 다른 독일이든 뭐 영국이든 검찰의 수사 인력은 두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독일도 연방검찰, 제가 독일 연방검찰청을 방문해서 연방검사와 한 오랫동안 1시간 이상을 토론을 했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독일도 수사권이 있지만 수사를 안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수사는 경찰이 잘하는데 왜 우리가 수사합니까? 이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수사 인력이 없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화시켜 놓는 것이, 전문화시키고 분화시켜 놓는 것이 맞고,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또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제도의 설계 방향입니다. 남은 게 국가수사위 부분인데, 국가수사위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제기된 제도고 생소하다 보니까 많이 잘 모르기도 하고 우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위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것부터 설명해 주신다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사실 시민사회 쪽에서 요구를 계속 해왔던 제도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요구하느냐?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로 두자라는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수사권이 3개의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여기서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수사하겠다라고 했고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별도의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한 팀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개의 팀이 서로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누가 수사하느냐 가지고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게 큰 문제였죠, 초기에. 그렇죠. 조율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은 국무총리가 우리 헌법상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 국무총리의 그런 조정 기능을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서, 수사는 국무총리가 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수사기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관할권을 조정해 주자라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폭주하거나 할 때 이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필요하면 감찰도 하고 필요하면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두자라는 것이 출발점이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감찰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해보자. 그러니까 관할권 조정과 감찰, 독립된 감찰, 이 2가지 기능을 결합시켜 보는 것이 국가수사위원회의 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뭐 불기소하거나 수사기관 처분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의 신청 절차를 지금은 검찰이 하느냐 아니면 수사기관 내부에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로 국가수사위원회도 이의 신청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두면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이의 신청까지 정리를 하면 국민의 인권 보호를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가 같이 포함돼서 이 3가지 정도의 기능이 합쳐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의 신청 기능을 두게 되면 너무 많은 사건들이 국가수사위원회에 몰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사건에 대한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옥상옥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의 신청 기능은 없어도 된다. 이의 신청 기능은 더 단순화시키고 이의 신청에 대한 주요 기능을 공소청, 검사들에게 지금처럼 부여해서 직접 수사는 못하지만 상당한 힘을 검찰이 가져가는 것으로 둬도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이 관할 조정과 일종의 감찰과 관련된 기능을 2가지를 남겨놓는 것으로 재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국가수사위원회가 특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사관이 상당히 수사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사관을 교체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관할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하면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권고적 기능들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정도만 남겨놓는 것으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해당 수사기관 내에도 지금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등포 경찰서라고 하면 영등포 경찰서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두고 법률 지식이 많은 뭐 법조인을 뽑아도 되고 아니면 수사 경험 많은 사람 뽑아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특정 수사 영역에 대한 수사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수사관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권고할 수 있는 그 서장에게 관할 수사관 교체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일을 하는 것을 해당 수사기관 내에도 두는 것을 설계를 해두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각 수사기관에 두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해소가 되네요. 시간도 많이 됐고 하셨으니까 검찰 영장 청구권 얘기를 한번 좀 짚어보는 걸로 하실까요? 어쨌든 검찰 영장 청구권이라는 게 말씀 중에도 많이 나왔지만 검찰 공수청이 수사기관들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걸로 또 검사가 여러 가지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그런 데 악용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그런 양날의 칼이 있죠.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수사기관에 대한 뭐 민주적 통제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의 가장 강력하면서 바람직한 모습은 사법통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한 통제 그리고 법률가 집단인 검사에 의한 통제 이것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검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대통령의 인사권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 혹은 검찰총장에게 수사 일반적 지위, 구체적 지위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로 이제 통제를 하고 민주적인 통제 견제들을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사법통제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걸 먼저 첫 번째 전제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법원에 의해 영장 청구를 받아서 수사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설계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죠. 다만 모든 영장 청구를 반드시 검사가 아니면 안 되게 우리 헌법에 두다 보니 실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수사의 효율성 혹은 밀행성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로 장애 요소로 지금 작용되는 것들이 또 현실입니다. 특히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 때문에 하나도 못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니 헌법 개정을 할 때에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헌법에 넣어놓는 게 헌법 개정할 때에는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법률로 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영장 청구권을 그럼 검사한테 줄 거냐 아니면 수사기관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 거냐라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인신 구속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법률로서 독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포와 관련된 것과 장기간 구속이 아닌 거죠. 단기 구속인 체포나 아니면 압수수색,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경찰 혹은 수사기관도 법원에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열어줘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 정도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망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검찰개혁을 계속 실패하거나 미완에 그쳤던 것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과거 저희가 검찰개혁을 추진했을 때와 다른 점인데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할 때는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이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면에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나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는 이견이 없이 한 목소리였거든요. 검찰개혁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해라라는 이견이 없었는데 지금은 양상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에서도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한 이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지지층에서는 혹은 시민사회 쪽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단일한 목소리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좋은 면에서는 제도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이 후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토론하라라는 그런 주문을 하신 게 이런 의견이 갈라지면서 동력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신속하게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들을 거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견이 뭐 100% 합치는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모아질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겠죠.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당정이 합의하는 안이 나오면 사실상 단일한 안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당정이 진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갈 테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견이 표출되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는 너무 빨리 선을 긋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